자,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3강 17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정보의 양이 좀 많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표현들 우리가 정보의 밀도가 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정보 간 관계들 주목을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 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1894년 9월 윌슨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 네비스 산에 올라갔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또 자기 아닐까? 어쨌든 자기 그림자 막 생기면서 그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요런 지금 이제 자 그림자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이라는 걸 목격을 했대. 여기 아마 이제 근처 지명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윌슨은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림자 근처에 생기는 무지개 무늬를 자 실험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싶었다. 그치? 이게 목적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축축하다라는 거 뭔가 수증기를 품고 있는 거지. 이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구름 상자라고 했대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가 볼게. 일단은 자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브로켄 현상이라는 걸 그 산에서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서 자 실제로는 그지 실제 현상에서는 자 보자 산에서 브로켄 현상이라는 거지 요걸 이제 목격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름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치 밀폐된 용기 안에 지금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밀폐된 용기라고 합시다. 그 안에 지금 축축한 공기를 그치 팽창시켜서 그치 구름을 좀 만드는 시도를 했다라고 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돼. 그런데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 그래서 말한 광학 현상은 뭔가 빛이 나타나는 거니까 위에는 브로켄 현상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지? 응. 자, 브로켄 현상은 이 구름 상자라는 이렇게 기구에서는 나타나지 못했다 이거야. 구현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 구름 상자 내에서는 브로켄 현상이라는 것이 재현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맹점인 것 같아. 맞지? 자, 실현이 안 됐다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치 쥐잡는 격이라고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요게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브로켄 현상을 지금 이제 목격을 하고 그걸 구현하고자 그치 목적으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브로켄 현상이 아닌 흥미로운 다른 걸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치? 자, 흥미로운 다른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른 현상이 이제 무언가를 우리는 궁금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 자 응결핵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거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공기 중에 응결한다. 우리가 응결이나 모여가지고 그렇지 물방울을 만들다 요런 뜻이에요. 맞지? 그래서 뒤에 응결의 어휘풀이 나와 있겠지만은 자 수증기가 되는 거지 밀입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방울샘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지? 물방울을 만드는 요소.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특정 팽창비는 팽창하기 이전, 그치? 자, 이후의 값을 이전 값으로 나눈 걸 팽창비라고 어휘풀이 나와 있어. 그래서 팽창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특정한 지금 팽창 비율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로켄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물방울이 생성되는 걸 보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먹으면 물방울을 이제 계속해서 뭐 해본 거야? 제거하고 팽창하고 특정 팽창비에 도달해. 그치?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더니 결국 응결핵에 의해 다시 또 구름이 즉 물방울이 또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뭐 했다고? 반복했다고요. 이제 응결핵을 만들어, 그치? 자, 그 다음에 팽창시켜. 그 다음에 팽창비에 도달하게 되면은 구름 만들어져. 그럼 또 이제 물방울 또 제거해. 또 응결핵 계속 남겠는데, 근데 응결핵 이 과정에서 계속 뭐 된다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응결핵을 지금 뭐 한다? 물방울을 제거한단 말이야. 맞지?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응결핵이 줄어드니까 응결핵은 아까 내가 물방울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라고 했거든. 그래서 물방울이 만들어져 안 먹어요?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아무리 지금 팽창기, 특정 팽창기에 그치 도달을 해도 수증기가 있는 지금 이제 공기더라 하더라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뭐가 만들어졌다?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다른 독특한 것이 자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니까 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자 특정한 어떤 팽창비에서 그지 물방울, 그래서 물방울은 뭐 구름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이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뭐하는? 또 제거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팽창을 시켜가지고 특정 팽창비에 또 도달해. 이제 응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물방울 구름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뭐야? 응결핵이요. 뭐야? 응결핵이 줄어드는. 뭐 여기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 즉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핵이 없으니까 물방울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지. 그때 그 공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고? 과포화 공기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더 이상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는, 즉 응결핵이 지금 없어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응결핵이 없으니까 물방울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네 라는 점. 그치? 그래서 요 응결핵이라는 요 개념이 그치?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 물방울을 그치? 만드는 요인인 그치? 응결핵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그치? 어쨌든 과학기술 지문은 how로 귀결되고 그치? 원리 과정에 입각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자, 이 문단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이 문단에 자,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바로 이 응결핵의 효과. 그래, 응결핵이 있어야 구름이 좀 물방울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응결핵이 없으면 수증기가 있어도 물방울이 구름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 요놈이 과연 어떤 영향을 그치? 자, 효과를 자 주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이 선들도 요거 별표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응결핵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여러 가지 선이 등장할 겁니다. 이 보시면 X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X선이고 음극선부터 시작해서 X선, 알파 입자, 베타선까지 그치? 요 네 개의 선들을 이제 요 상자에다가 그치? 때려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응결핵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나오더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양한 선들을 이제 이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뭐 했다고 여러 선들을 쬐어. 이제 쬐더니 자,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더니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과연 자, 통과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자, 물방울이 생겼네? 자, 동훈아, 물방울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 응결핵이 필요하다 했거든. 그럼 결국 이 선을 쬐더니 물방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선들이 뭘 만들어냈다는 거야? 응결핵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응결핵을 만들었는가? 이게 메인 아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항상 원리는 위에서 1문단에서 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물방울을 만드니까 선들이 그 결과를 보고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럼 각 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치? 그래서 선을 쬐더니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 선에서 뭐가 만들어? 응결핵이 그치? 생성되었다. 어떻게 응결핵을 만들었냐? 요게 떠야 된다.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 구름 상자에 일단 전기장을 걸었을 때요.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그럼 응결핵을 머금은 이 물방울에 역시 뭐야? 그래, 전하가 지금 있다는 거야. 그지? 뭐 양전하든 음전하든 있겠지. 움직였다고 하니까. 자, 전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기술집에서 전하 요 정도는 아야 양이나 음의 성질을 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를 통해 응결된 그 생성된 응결핵이 이온, 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간에, 맞지? 여기 이온이다,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전하를 띈다 이런 뜻입니다. 쌤도 사실 뭐 물리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전기적 성질을 띈다 또는 양이다 음이다 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자, 뭐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그건 이제 물리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실예로 자 음극선의 경로제 음극선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들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제 여러 선들에 대한 자 진술들 나올 건데요. 음극선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음극선은 뭐 양극선이랑 좀 다른 친구겠지. 뒤에 어휘풀이 되어 있는데, 그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선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음이온의 흐름. 자, 그래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어디로 이동하더라고? 양극 쪽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은 아까 우리 뒤에 어휘풀이 나와 있지만 음이온을 띠고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양극 쪽으로 그치 이렇게 이동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 우리가 흔히 전자는 이제 음전하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 전자가 그죠? 공기 분자와 충돌을 한 거야. 그치? 자, 음극선에 있던 전자가 공기 분자, 요 안에 지금 공기 있잖아. 축축한 공기 있지? 요 공기랑 만나서 생성된, 즉 만들어진 음이온이 결국 뭐였다? 응결핵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 물방울들이 그지 양극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냐 이거야. 얘네가 여기서 결과를 먼저 던져주고 그 결과를 통해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도출해내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밑에 생성된 물방울을 그래서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거한 후 또 공기를 팽창시켰다. 그랬더니 구름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뭐겠어?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를 했다라는 것은 요 지금 음이온을 제거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 이제 뭐 이제 양전압 걸어가지고 다 땡겨버렸겠지. 그랬더니 이제 음이온 즉 음전하가 없으니까 구름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 이 음이온이 뭐였구나? 응결핵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1호부터 어쨌든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 양 또는 음 따위에 그치? 자, 전하를 띤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결국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그럼 어쨌든 간에 수증기 분자를 만약에 음이온이라면 양놈을 끌어당겨가지고 그치? 또는 양이온이라면 음을 끌어당겨가지고 그치? 그런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음극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어떤 실험의 결과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또 다른 선들을 계속 때려본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음극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음극선의 경로는 지금 이제 보니까 자, 경로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성됐다라는 우리가 결과를 얻어냈다 이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 요 물방울들이 근데 또 어디를 가냐 했더니 이 이제 양극 쪽으로 그죠? 이동하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방울은 음의 성질을 띠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그 음극선 구성, 그지? 을 구성하는 전자와 그 구름 상자 안에 있던 공기 분자 얘네가 결합을 하게 돼. 그치? 결합을 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음이온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 음이온이 주변에 있던 그치? 공기 분자하고 또 뭐 하면서 그죠? 자, 결합을 해서 그치? 즉, 자, 이게 응결핵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을 물 분자로 그치? 자, 물 방울로 만들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음이온이라는 게 정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자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음전하를 띌 것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물방울은 양극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을 띠는 무언가들이 아마도 음결핵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을 했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가 음극선 실험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요게 입각해서 정리를 계속해 나가줘야 되는 거야. 자, 봐라. 내가 또 이게 그냥 되게 미시독해처럼 되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들이라고 표현했거든. 하나에서 안 끝나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선 때려보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산문 한번 보세요. 자, 산문단에서는 자, 1911년입니다. 자, 그래서 개선된 구름상자 조금 더 이제 그 구름상자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쨌든 자,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험을 수행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뭘 때렸다고? X선 때렸답니다. 자, 저희 과포화 공기에서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름이 그치? 자, X선의 경로에 나타났다. 이 말인즉슨 다시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결국 또 뭐야? 물방울이겠죠. 그럼 과포화 공기인데 과포화 공기는 지금 음결핵이 없는 건데 지금 구름이 물방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X선이 또 뭘 만들어냈다는 뜻? 음결핵을 또 만들어. 그렇지. 항상 이제 우리가 과포화 공기는 일문단에서 그지 분명히 음결핵이 없어. 그래서 물방울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전제를 때려놓고 시작을 했거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지 과포화 공기에다가 때렸는데 X선 때렸는데 물방울이 만들어졌다.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 X선이 지금 또 뭘 만들었다. 음결핵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아까 음극선에서는 음이온이 음결핵이었다면 그치? 여기 지금 X선은 과연 어떤 놈이 자, 음결핵의 역할을 하는지 그치? 자, 한번 볼게. 그래서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또 걸었어. 또 전기적 성질 또 걸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실 모양의 구름이 이번에 또 어디로 갔다고? 또 얘도 양극으로 갔다고. 그럼 결국 이 X선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결핵도 아마 뭐의 성질을? 전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그지 딱 들면서 음극선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겠다.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번쩍했어야 돼. 자, 어쨌든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뭘 띠고 있더라?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양은끼리 우리가 뭐 인력이 있잖아. 서로 다른 극이가 잡아당기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공기 분자죠. 자, 그래서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 자, 산란이라는 단어 우리 잘 기억 좀 해. 산란 우리가 흩어지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X선 E가 문장의 주어야. 아니, 그러니까 공기 분자랑 충돌하게 되면서 이 전자는 어디에 있던 전자? X선에 있던 전자를 읽어야지. 이해되나? 그래서 X선에 있던 전자가 이제 산란 흩어져 나와버린 것이고 그 전자가 흩어져 나온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자 뭐였다고 했다 그 전자음이 그치? 그래서 주변의 수증기는 당연히 뭐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거였던 것 같아 그치? 잡아당기면서 그죠? 결국 음전하를 띠게 되는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제대로 해석했다니까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 나오니까 잠깐 끊어. X선 간다. 자, X선의 그 경로를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가느다란 그치? 이 실 모양의 어쨌든 구름이 생성되었다. 근데 구름은 아까 맥락상 쌤이 물방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결국 이 X선이라는 것이 뭐였다? 그래. 음결핵을 만들었을 텐데 근데 이 구름이라는 친구도 그치? 결국 어디로 이동하더라고? 양극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야. 그러니 이때 그치? 이 구름 분자 그치? 구름을 이루는 이 물방울 역시 뭐야? 음전하를 띠는 무언가일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X선과 공기 분자가 충돌을 했더니 X선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졌다? 산란된 전자가 퉁 하고 튀어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산란된 이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뭐 했다고? 끄집어 당겼다. 그치?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끄집어 당겨서 결국 뭐 했다고? 물방울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산란된 전자가 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게 뭐라고? 응결핵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읽어야지 얘들아. 아니, 그래서 아까는 자 바로 그냥 뭐 전자랑 그치 분자가 만나서 음이온이 발생해서 그치 그것이 응결핵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액성과 공기 분자의 결합을 통해서 흩어진 전자가 주변을 맴돌면서 야야야 수증기 끌고 와가지고 그치 물분자는 자꾸 물방울을 그치 구름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원리.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자 어쨌든 전자고 이온이 정기적으로는 음전화의 성격을 띠지 않느냐 요겁니다. 맞니? 이렇게 공통점으로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요. 알파 입자 동글빼기. 자, 세 번째네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뒤에 알파 입자 개념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어떤 뭐야? 선일 거라고. 맞아? 그럼 역시 알파 입자도 응결핵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 요 과정에 이 원리에 주목하자고 가볼게. 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이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이란 중심을 축으로 이렇게 쩍쩍쩍쩍 뻗어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4번 문제하고 관련 있는 문제거든, 그치? 자,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그 경로에서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또 뭐가 구름 알갱이 필요 없고 구름들이 나타났다 이거야. 아니 또 물방울이 생겼다는. 그럼 결국 역시 또 알파 입자에서 응결핵이 뭔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봤더니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이란 전기적 성질을 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변을 양전하로 그죠? 자, 다 바꿔버린 거야 얘가. 양전하로 어떻게끔 그지? 바꾸면서 진행을 하다 멈췄다. 그럼 얘는 자 알파 입자 자체는 그치 양이니까 얘는 뭐 지문에 말은 안 돼 있지만은 알파 입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 방울은 초이야 양극으로 이동할까 음극으로 이동할까? 양 진짜로 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얘는 양이거든. 그치? 지문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빈칸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 자,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당연히 얘는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음극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지.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신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생성된 어쨌든 양이온. 아까 위에 음극선에서는 음이온이 생성됐었는데, 그치? 그러면서 응결핵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물방울은 양극으로 이동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알파 입자에서 만들어지는 양이온이 응결했던 물방울은 음극으로 이동하겠구나라는 생각이지. 반대 동시사고가 번쩍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신 외에도 항상 모의고사 할 때도 수능 준비할 때 염두에 두는 생각. 어쨌든 순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되었다. 이때 양이온이 바로 응결핵이다. 되나? 자, 잠깐 끊어갈게. 그래서 알파 입자 라는 친구가 지금 등장했어. 자, 얘의 경로는 지금 보니까 방사형 이면서 직선의 형태로 그치 응결된 지금 이제 뭐가 구름 알갱이 어쨌든 그냥 구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읽읍시다. 아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경로를 따라서 그치 자 이 알파 입자라는 친구가 자기 경로에 따라서 주변을 뭐 해버렸다고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켜버린 거야. 바꿨다 이겁니다. 아니,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치? 자, 생성이 된 양이온. 요 양이온이 이번에는 응결핵. 그치? 그러니까 요때의 구름은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어디로 갈 것이다? 음극으로 이동할 것이다. 요런 얘기는 좀 생략이 됐지만은 살려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네 번째 선 나옵니다. 자, 이번엔 윌슨이요. 구름 상자 옆에 적당한 이제는 누구? 베타선을 한번 때려본 거야. 아니, 자, 베타선을 때렸는데, 자, 지금 우리가 뭐 X선, 알파, 이타, 베타선의 개념은 필요 없어. 맞지? 자, 우리는 음결의 생성 원리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길쭉한 실모양의 궤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궤적은 경로라고 읽읍시다. 자, 그 경로를 따라, 그치? 자, 뭐가? 음전하를, 이 경로는 또 음전하를 띤 입자 위에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베타선은 또 음전하를 띠니까 말 안 해도 1, 2번과 같이 뭐야? 베타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방울들은 어디로 이동하겠니? 양으로 이동하겠지라는 말이 역시 또 생략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결국 베타선 이꼴 뭐라고? 음전하를 띤 전자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자 이거랑 좀 구분 좀 해야 돼. 아까 음극선이 이제 이 음연을 만들어낼 때는 전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베타선 때린 이 선 자체가 그냥 전자였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구성의 요소냐, 그치? 또는 이 선 자체가 전자냐 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 선 자체가 전자였고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 베타선 전자가 그치 이렇게 지금 공기 분자랑 여기 뭐 말은 안 나왔지만 당연히 누구랑 만났겠어? 공기 분자랑 만났을 것이고 아니 이 공기 분자랑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 뭐가 만들어졌을까? 음전하를 띤 입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 그리고 이 음전하를 띤 입자가 곧 뭐했다? 그래 음결핵 역할을 했겠죠? 라는 말이 역시 아주 불친절하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왜 계속 여기 안에 지금 구름 상자 안에 공기랑 만나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공기 분자, 공기 분자. 그리고 공기 분자, 얘 공기 분자 얘기 안 했구나. 공기 분자를 대전시킨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대전시킨 것도 공기 분자. 이런 것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번도 한번 해볼게요. 베타선. 조금 좁아서 영상 나올까 싶은데, 어쨌든, 자,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요놈 자체가 뭐였다고? 자, 어쨌든 요것도 경로가 가느다란 실모양이었나? 길쭉한 실모양. 길쭉한 실모양으로 그치? 역시 또 뭐가 만들어졌을까? 그 물방울 만들어졌겠지. 그럼 요놈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베타선 자체가 요놈 자체가 그냥 전자였어. 그치? 요놈 자체가 전자였고 공기 분자와 결합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저기 따르면은 제 음전하를 띈 입자. 저게 음이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 음전하를 띤 입자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음결핵일 거야. 아니, 자, 그리고 다시, 동훈아, 이 물방울은 그러면 양극으로 이동해, 음극으로 이동해? 양극으로 이동해야지. 그렇지. 음전하를 띈 입자가 음결핵이니까. 그렇지. 이 물방울은 당연히 양극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는 말인 거죠. 항상 그렇지. 잘하는데, 대답은. 그지?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 윌슨은요, 이렇게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 궤적들, 아까 경로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하진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었대요. 이후 장치의 개선, 여러 이제 장치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 이듬해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치? 보다 선명한 궤적들,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사진으로 육안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데 사실 마지막 단락은 그때 이제 내용상 중요한 건 없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한 이 연구에 그치? 선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 다시 이온화가 뭐라고? 양 또는 음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자 알파 입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알파 입자만 양이었다. 요거는 이제 공차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예. 자, 그래서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름상자는 어쨌든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자 구름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치 이 전하를 띈 입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하를 띈 입자도 정기적 성질이야. 자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정기적 성질을 띈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궤적들을 뭐 했다고? 가시화했다는 거야.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줬다. 그치? 왜? 사진으로 남겼잖아. 맞지? 그래서 자 최초의 장치였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주. 시각적 가시와 사진 같은 말이겠죠 다. 그래서 획기적 장치였다. 그래서 구름 장치는 새롭게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었고,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들의 모태, 베이스가 되었다라는 것이 의의로 끝이 났군요. 어쨌든 정보량이 지금 이제 이 산문단부터 확 이제 늘어났었는데, 어쨌든 각각의 이 선들, 만들어내는 은결핵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읽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지문들을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뭐 때문이라고? 은결핵이 뭐지? 음극선이 뭐지?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은결핵이 그치 무엇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치 물방울이 어떻게 생성되냐, 요게 좀 핵심인데, 다른데 그죠 한눈 팔면 안 됐다는 거죠. 자 1번 문제 갈게요. 저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가볍게. 1번에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아까 팽창하면 특정 팽창비가 되고 물방울 구름이 나타나는 거지. 이 브로켄 현상은 지금 무지갯빛 무늬가 생기는 건데 빛 현상이에요. 물방울이 아니고. 이거 너희들 많이 낚일 겁니다. 아마. 브로켄 현상은 지금 뭐라고? 무지갯빛 무늬의 지금 광학 현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3번 선택지 한번 봐봐.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는 장치로 원래는 만들었는데, 광학적 현상이 아닌 뭐가 이 지금 은결핵을 발견하는 어떤 장치로서 그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1, 3번을 연결해서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목적은 원래 광학적 현상이 바로 뭐야? 브로켄 현상이잖아. 맞지? 자 2번에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상자에서 은결핵을 만든, 음극선 말고도 X선, 알파 입자, 베타선 그치? 은결핵 만드는 것을 확인해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는 브로켄 현상을 그치 발견하려고 했는데 소뒷걸음질체다 쥐잡은 격이요. 그치? 자 4번에 자 윌슨은 구름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서 대전되지 않은 은결핵을 제거한다. 대전되지 않았다라는 건 전기적 성질이 없거든. 전기적 성질이 없으면은 뭐 할 수가 없어. 지금 전기적 성질이 없는데 전기장을 거기서 어떻게 제거해? 맞지? 왜? 은결핵은 지금 보면은 구름상자에서 만들어진 은결핵은 전부 다 뭐야? 전기적 성질인 것이 전하를 띈단 말이에요. 대전되지 않은 은결핵은 제거가 안 될 겁니다. 전기장을 걸어도. 이해돼? 대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겠지. 전하가 없잖아. 그러니 전기장을 걸어서 제거할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4번은 원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윌슨이 구름상자에서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였다. 아니야. 특정 팽창비에 가서 이제 물방울 구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지. 팽창비를 높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맞습니까? 특정 팽창비.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윗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 아니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가 아니고 음극선 안에 구성되는 전자야. 이해돼? 그러니까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 즉 공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 이해되니? 이때 전자는 공기 분자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맞지? 다음 2번에 구름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는, 그렇지, 과포화 공기는 충분히 지금 수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동훈아?
그렇지, 응결해. 또 당연히 여기서 응결핵을 만들어주면 뭘 만들 수 있다? 물방울 만들 수 있다. 정답은 2번. 이게 이 지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죠. 이해되니? 자, 3번에 윌슨은 자, 이 산에서 본 브로켄 현상을 실험해서 재현하는데 실패했다. 맞지? 4번에 윌슨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팽창시키면 늘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전칭적 표현들, 그치? 단정적 표현들 항상 의심하시라고. 늘, 항상, 언제나, 모두, 뭐든. 왜 조심해야 돼?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초이야? 응결핵이 없으면 물방울 못 만들어요. 수증기가 충분해도. 그게 과학과 공개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서술형 같은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구름 상자는 베타선이 공기 중에 진행하면서 전자 산란은 베타선이 아니고 누구였다? 산란은 X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번 찾았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기억이 지금 구름 상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서 구름 상자와 관련한 제 내용은 기억 기호는 지금 이 문단에 나왔지만 구름 상자 마지막 제 관련 정보는 마지막 단락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 생각볼게.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자 스트로보스코프라고 불리는 요 친구가 있는데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천천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게 있대. 자, 어쨌든 자 짧은 시간 동안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거야. 얘는. 그리고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돼서 이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이 형광등 같은 게 제공하는 단속적인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넓은 시야로 그치? 자, 어쨌든 물체 그런 운동들을 자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은 1번. 잠깐 우리 그 입자들도 그치 전화를 뛴 입자도 되게 빨랐단 말이야. 우리 공기 이제 상자를 통해서 자 확인할 수 가시화하는 제 내용 당연히 나왔고 위에. 그다음에 운동하는 대상용 특수한 조건 그치 해서 뭐뭐 하면 뚫린 구멍을 통해 뭐뭐 하면 우리도 무슨 선을 쬐면 그치 볼 수 있고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말일 것이고 과학기술에서는 자 3번에 당연히 더 이제 개선되는 장치들로 그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맞지? 기억도 니은도. 그다음 4번 요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구름 상자는 맞아요. 이 X선, 음극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선들이거든. 그치? 이것들로 인해서 이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방울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얘네가 응결핵을 만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경로를 따라 만들어지는 물방울. 맞니? 그런데, 자, 관찰 대상인, 그치? 여기서는 선이 아니고, 그죠? 기억은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가 실현된 게 맞는데, 니은은 관찰 대상이 누구야? 말 그대로, 그치? 빠르게 또는 느리게 회전하는 요 물체란 말이야.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은 관찰 대상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대상 자체를 보고자 했던 거는 니은이고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 건 기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눈으로만은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의 운동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치?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선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요인들을 그치?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시화 사진화 시켜줬다. 이거. 정답은 4번 할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같은 거 보고 좀 쫄면은, 좀 이건 안 된다. 이거 좀 딱 봤을 때 좀 어때? 방사되고 있잖아. 사방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입자? 알파 입자 관련된 게 나와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자, 1번 선택지 봐.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요게 지금 내가 반전시켜놔서 그렇지. 봐봐. 자, 여기 있는 요 흰, 흑색 부분 있잖아요. 그치? 요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자, 한 점에서 쫙 뻗어 나가잖아. 이 선들이 곧 뭐가 되는 거라고? 이 선들이 곧,
자, 구름의 모양인 거야. 물방울이 생기는 모양이라고요.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자,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은 발생원이지, 그치? 빛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제 중심 원인 이제 부분인 거고 3번에 알파 입자와 공기 중에 서로 다른 어떤 길이 그렇지. 왜냐면 어떤 놈은 요렇게 긴데 그치? 어떤 놈은 요렇게 짧단 말이야. 맞지? 육안으로 봐도 길이 확인이 되죠, 그죠? 거리가 다르다라는 점. 다음에 4번에 다시 또 장난치잖아. 전자 산란, 즉 산란된 전자는 누구? 알파 입자가 아니고 X선이라고. 알파 입자 얘기인데 X선 얘기 왜 나오냐? 정답은 4번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였어, 사실. 그림으로만 겁을 들이다 주고 사실상 내용 확인하는 거였단 말이지. 되니 5번 선택지는 자 알파 입자는 그 발생원이 나와서 공기 중에서 뭐 한다고? 그림 딱 맞춰 선들 어때? 꼬불꼬불하니? 아니야, 스트레이트잖아. 직선이라고. 눈만 있으면 다 맞히는 문제야. 자, 5번은 내가 그냥 excuse 할게 넘어갑니다. 알겠지? 외국인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3강 한번 가볍게 읽어봤어요. 어땠습니까? 괜찮지? 읽으면 하지, 그치? 자, 뒤에 있는 5강을 조금 숨 좀 돌렸다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5강은 자, 이것도 물리인데 일단 요거는 좀 이제 계산하고 좀 할 게 좀 필요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과한 계산이 아니고 10의 뭐 거듭제곱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값이라서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식이나 계산식 또는 비례반비례 관계가 나오게 되면 항상 필기하는 어떤 이제 습관들 들어주셔야 되겠고, 자, 이것도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정보량이 좀 빽빽해요. 그래서 1문답 한번 읽어볼게. 자, 열팽창이란 하고, 자, 일단은 바로 개념으로 시작해.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럼 결국 이제 온도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고, 길이, 부피 어떤 변화, 그치? 어떤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그치? 뭐 결정되는 어떤 이제 요인이 바로 열팽창이라고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교량 다리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은 기타 덥고 겨울이 또 연락이 추워요. 그러니까 이 온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렇지 교량이라든지 우리 그래서 그 다리 또는 건축물 만들 때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렇지 뭔가 텀을 조금 뭐 준다거나 그렇지 또는 재료를 그렇지 어떤 재료를 쓴다거나 이렇게 결정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토목공학과나 뭐 이렇게 뭐 공대 쪽 갈 친구들 있으면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작년에 폭염에 막 이제 우리가 시달릴 때 지금 기차를 탄 적이 있는데 기차가 한 30분 연착이 되는 거야.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레일이 약간 늘어졌대.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열적 변성, 즉 열팽창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면 탈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약간 뭐 간격 두는 것도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레일이 팽창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또 겨울엔 너무 낮아서 수축해가지고 그치 탈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치 고도의 지금 뭐야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지문의 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인 것 같니? 열팽창인 것 같죠. 그치 그래서 열팽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고 여러 분야에 그치 활용이 되고 있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열팽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 이것도 하우거든. 이 문단 보세요. 자,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자 L0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이거 F 맞지, 그지? LF라고 부릅시다. 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값을, 자, 길이 변화 값이라는 것은 변화 이후의 길이 마이너스 기존의 값,
아니, 자, 이것을 뭐로 나눈 거? 처음 길이, 그지? 변화 이전의 원래 길이로 나눈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고?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겠다고. 아니, 근데 이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니까. 이거는 화살표를 쌤이 우에서 지금 좌로 갔어.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변수란 말이야. 아까 위에서 뭐래?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또는 부피가 변화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국어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수학적 어떤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은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길이 변화율이라는 게 있대. 길이 변화율은 당연히 길이의 어떤 변화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지.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그지? 그러니까 길이 변화를 어떻게 구하느냐? 기존의 길이. 내가 저 기호는 그냥 이렇게 빼고 기존 길이 이렇게 부를게. 그리고 분의 자 변화 길이 마이너스 기존 길이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이 변화율이 뭐와 온도, 그렇지? 이제 변화와 당연히 그렇지 비례를 할 것이다.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도 클 거냐. 그때 그 온도 변화가 크든 이제 이 온도 변화가 이제 뭐 높아져서 크든 낮아져서 크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길이 변화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왜? 수축도를 팽창을 할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때 이 길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또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 길이 변화율에 지금 공식이 두 개 나왔어. 자,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 지금에서 뭐 알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알파라는 요 개수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이런 공식들이 지금 나와줬으니까 요 정도는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야 돼. 자, 보니까 이때 개수라는 게 뭔데? 어떤 값을, 어떤 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때 개수라는 것은 선형 열팽창 개수다. 그럼 너희들 딱 생각해봐. 아까 지금 열팽창이라는 게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또는 부피 변한다 했잖아. 그리고 선의 모양이 선의 형태가 변한다는 거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는 뭐의 변화 얘기하는 거야? 길이 변화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럼 뒤에 나오는 최적 열팽창 개수는 말 안 해도 부피의 어떤 변화를 그치 개수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않느냐. 호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했다는 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치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적 성질을 가리킨답니다. 근데 재료적 성질을 그치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치 계산하기 위해서는 값으로 치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개수로 수로 나타냈는데 이때 그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자 우리 섭씨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 이유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봐봐. 이게 지금 보면은 길이 변화율이 길이 분의 그치 또 길이잖아. 그럼 길이가 즉 뭐가 날아가면 단위가 날아가면 길이 변화율 자체는 숫자밖에 안 남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만 놓고 온도 변화를 그치 없애려면 뭐 해줘야 돼? 온도 변화를 나누어주면 되잖아. 양변에. 그러니까 이 개수라는 것은 자 선형 열평창 개수다. 결국에는 온도 변화 분해, 온도 분해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 아니 자 길이가 아니고 요때는 지금 어떠한 뭐야? 숫자가 들어간다. 왜 숫자 들어간다고? 길이분의 길이니까 단위가 날아갈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남는 건 지금 결국 이제 온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온도의 역수가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개수의 단위는 뭐가 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섭씨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이제 계산식을 쓰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치? 그냥 그냥 요런 단위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이때 개수의 단위는 자, 우리 섭씨의 마이너스 1제곱이더라. 자, 그 다음 어쨌든 선형 열팽창 개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을 한 최적 열평, 최적이 결국 뭐야? 부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에는 최적 열팽창의 개수,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선형 열팽창 개수를 알파로 잡았으니까,
최적 열팽창 계수는 베타로 잡아보자. 그지? 베타는 자 뭐에 알파의 3배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 그러니까 부피니까 우리가 세제곱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지금 이제 물체가 있다라고 하자고. 아니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온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요 값도 똑같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약 한 3배 정도의 갭이 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알파의 어떤 세제곱이 아니고 3배 차이가 난다고 하네 계산해 보면. 자 어쨌든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평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제곱 또는 자 10의 마이너스 4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의 값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0만 분의 1, 만 분의 1 또는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러니까 되게 작은 값 같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훈아 100분의 1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야? 1%예요. 맞지? 1% 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봐봐. 100m 물체가 100m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울산대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울산대교 1km 넘어요. 맞죠? 1km에 1%면 얼마라고? 10m야. 10m면 있잖아 얘들아 차가 2대가 지나갈 차가 2대 설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변형이 일어나면 사고 나 안 나? 사고 나요. 절단 납니다.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값 같지만은 뭐라고? 이거 되게 큰 값이에요. 어쨌든 아주 뭐 해야 된다고? 선형 지금 이제 열팽창 계수는 뭐 해야 된다? 최대한 작을수록 좋을 것이다. 작아야 변형이 덜 일어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 1km니까. 그치? 1000m잖아, 1000m. 1000m 1%면 10m라고. 맞지? 또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만약에 10km야. 그지? 자, 1%면 얼마라고? 100m입니다, 무려. 맞니? 100m 너희들 달리기 해서, 우리 전력 질주에서 남학생들 막 10초 중후반 때 나오고, 여학생 20초 때 나와. 그런 어떤 이제 갭이 생긴다고. 얼마나 큰 사고 나겠니?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어쨌든 봐봐. 자,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 자, 섭씨 마이너스 제곱제이라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갈 때, 자, 봐봐. 이거 지금 뭐 줬어? 온도 변화 줬지. 몇 도 증가했니? 100도 증가했어. 맞아? 자, 그럼 이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다. 왜 그러냐? 너희가 계산해 못 된다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지금 뭐라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단위 뗄게. 알겠지? 단위는 의미 없어. 단위 떼버리고 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앞에 온도 변화 지금 뭐 나와서 100 나왔지? 저거 10의 제곱근으로 바꿔 어떻게 바꿔? 10의 그냥 제곱이야. 맞아? 그럼 뭐 나오니? 10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온다고. 이것은 곧 10분의 1인데 그치? 0.1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뭐라 10%가 돼요 무려. 퍼센트가 100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1을 그지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0%니까 엄청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선형 열팽창 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4제곱이라면은 뭐야? 그럼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100분의 1, 그럼 이때는 0.01이니까 몇 퍼센트? 1%의 변형이 일어나는 건데 1%도 큰 값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길이 변화율이 이렇게 자 따라서 그치 내지는 자 선형 열팽창 계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런 변형 정도가. 아니 그러므로 이런 작은 수치도 결국 정밀 기계 이렇게 초정밀 그지 또는 우리가 미세 또는 미립자 관련된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되도록이면 뭐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이 이런 정밀 기계 이 기술에서 분야에서는 활용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뒤에 이어질 어떤 이제 이 흐름은 결국 뭐다?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자, 회전바퀴가 또는 이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에는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 정밀 기기가 우리가 손목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되게 우리가 이제 세밀한 어떤 부품들로 들어가는 가령 태엽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에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열팽창은 표경박피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켜. 뭐 한다고? 그래, 열을 받으면 그렇지 이렇게 조금 늘어나 팽창할 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은 뭐 한다고? 자, 원래는 요렇게 도는데 이제 약 1초였는데 직경이 늘어나 버리니까 똑같은 1초에 뭐밖에 못 돌아. 요렇게밖에 못 돈다 이거야. 그치? 1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뭐 하게 된다고? 느리게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다시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그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쨌든 요렇게, 자, 선형 열팽창 개수가 정밀, 노란색 하자. 이게, 이 분야에 활용이 되려면, 가급적이면은 요 지금 선형 열팽창 개수가 뭐한 물질? 작은 물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요 작은 물질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다음 문단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볼까? 자,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 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연구의 시초는 자,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욤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자, 이 양반이 1896년에 9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상온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 즉, 자, 알파 값을 가진 철 니켈 합금이라는 거지. 자, 이거 뭐겠어? 결국에는 자, 선형 열팽창 개수가 낮은 물질을 이렇게 발견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라는 건 결국 뭐야? 230도까지는 열적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팽창이. 맞지? 그러니까 견뎌내는 힘이, 그러니까 열팽창 개수가 낮다는 것은 열에 의한 버티는 힘이, 그치? 또는 열에 대한 저항의 힘이 뭐하다? 크다. 요렇게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기출집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합금은요, 철니켈 합금은 무게 조성을 나타냈을 때 철이 약 한 64%, 니켈이 한 36%의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인바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인바라는 것은 어쨌든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겠어? 뭐가 낮으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가 낮으니까. 그치? 팽창 개수가 낮으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버틸 수 있는 여러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인바의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되게 0.000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되게 낮은 값이에요. 0에 수렴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에, 인바가 갖는 자 이거 별표 한번 쳐보자. 강자성체. 사실 강자성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석에서는 자기장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팽창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그치? 모든 물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바도 결국 올라가긴 팽창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근데 이 강자성체라는 성질 때문에 자기 변형이라는 뭐가 일어난다고? 수축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그치 한 230도까지는 내가 올라가더라도 팽창하는 만큼 자기 변형이라는 뭐가 함께 수축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뭐 된다고? 상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큰 팽창도 그렇게 작은 수축도 일어나지가 않는, 그치? 거의 그 모양을 유지하는, 쉽게 얘기해서 지 뜻대로, 그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 어쨌든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성이라고도 하고 자기적 성질이라고도 하는데, 자성이 감소하게 돼. 근데 이때 감소하면서 강자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뭐 된다고? 수축되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낮은 물질을, 그치? 자, 우리 기욤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냈다고 하네. 그래서 자, 철, 니켈, 합금이었는데 그놈은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인바라고 불렀대요.
어쨌든 그 비율로 따지면은 64대 36 정도 비율이었고, 어쨌든 자 인바라는 친구는 그치, 자 역시 얘도 물질이니까 어쨌든 열팽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 친구는 상온에서 230도씨 정도까지는 뭐라고 거의 그치 열적 이제 우리 그 선형 열팽창 개수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인바도 열적인 팽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뭐가 함께 일어난다고? 수축이라는 게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때 수축이라는 건 왜 일어나느냐? 인바가 뭐 강자성체이기 때문이야. 강자성체가 뭐냐? 어쨌든 자기장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을 안 걸어줘도 자기장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거든. 그까지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 강자성체라는 것이 지금 뭐 하면서 이 자성이 그치 줄어들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자, 이 자기 변형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자기 변형이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지금 뭐 된다고? 팽창도 일어나고 수축도 일어나니까 온도가 230도까지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만큼 선형 열팽창 개수가 낮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얘는 계속해서 자기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라는 게 뒤에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야. 자, 퀴리 온도가 아마 자성체들의 자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게. 자성을 잃는 온도라고 지금 표현할게요. 자, 자성을 잃는 온도라고 한다면 결국 이 자성을 잃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는 자, 자성이 사라지니까 결국 자성이 너무 그치 사라져버리면 자기 변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인바라 해도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온다. 인바의 퀴리 온도이 230도. 230도까지는 얘가 뭐 한다고? 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230도까지만 버티느냐? 230도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자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자성을 상실한다는 건 동훈아 뭐가 일어나지 않아? 자기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곧 크게 다시 뭐가?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이제 뭐만 일어나니까 수축이 안 일어나니까 뭐만 일어난다고? 팽창만 일어나니까 철, 니켈, 합금인, 인바도 230도가 넘어가면 팽창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또 열에 강한 뭔가가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역시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라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인바도 못 버텨. 이제 즉 이 말은 곧 뭐가? 그래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변수, 우리가 공장에서 이렇게 공정의 변수도 있을 것이고 제조 후에 또 열 처리에도 영향을 받는데 또 두 번째 변수인 것 같은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예외가 아니니까 인바도 지금 뭐야? 공정 변수 열 처리에 지금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 처리는 지금 우리가 인바를 지금 이렇게 활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얘를 지금 이제 건축물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지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제조 과정. 자,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800도 정도에서 열 처리를 한대. 자, 그러면은 자, 확 지금 뭐가 높아졌다가 확 지금 이제 230도인 지금 퀴리 개수를 넘어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형 열평장 개수가 확 높아졌을 거야. 그때 이제 여기서 갑자기 확 뭐 해버린다고? 확 상온 정도로 그지 급냉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230도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다? 얘가 버틸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때 800에서 상온으로 그렇지 이렇게 자 열 처리하고 상온을 급냉하는 과정은 230도까지 버틸 수 있게끔 그래서 자 이렇게 가공을 했더니 가장 낮은 선형 열평장 계수의 값이 얻어졌다라는 것은 230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230도까지는 거의 이 선형 열평장 계수가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근데 다시 한 번 더 높은 온도로 그치? 열 처리하게 되면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맞니? 왜냐면 딱 800하고 상온으로 맞춰놨는데 그보다 더 해버리면은 그치? 선형 열팽창 계수가 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230까지 버틸 수 있는 조건은 800도에서 열 처리하고 급냉해. 요 조건에서 만족돼야 돼. 다른 조건이 돼버리면은 알파 값이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때 알파 값이 약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요렇게 지금 계산이 됐을 거예요. 맞지? 알파 값이 요렇게 됐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지문에 나와 있어. 1.6이었나 맞을 건데. 그지?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인데, 다음 문단 되게 짧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인바가 아니고 뭐가, 최근 선형 열평장 계수가 이제 더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로 개발되는데, 그중 하나가 또 누가, 슈퍼 인바가 나왔대, 슈퍼 인바. 인바인데,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겠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일단, 인바의 니켈, 이런 것들 제거하고, 일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인바가 우리 철 니켈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 근데 니켈 중 일부를 뭐로 다른 강자 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해서 5%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석이니까 뭐 쉽게 우리 짱배식으로 계산하면은 자 우리 슈퍼 인바는 철은 안 건드렸으니까 철 64, 그 다음에 니켈 5 줄었으니까 31, 코발트 5로 이루어진 거지. 이런 합금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철도 있고,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코발트를 넣은 이유는 결국 뭐겠어? 뭐를 낮추기 위함이겠어? 선형 열팽창 계수를 또 낮추기 위해서, 그렇지? 더욱더 강한 강자 성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겠지. 코발트를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아까 우리 그냥 인바디 1.6 곱하기 마이너스,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다면 얘는 0.7이니까 더 작아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열팽창 계수가 더 낮아졌고. 하지만 요건 좀 이제 다 단점인 것 같아. 왜?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조건 구간이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온도 구간인 요거 아까 우리 어디였어? 인바일 때는 상온에서 230도까지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슈퍼인바는 이가 코발트가 들어가서 알파 값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 구간이 그치? 상온에서 아마 230 온도로 좀 줄지 않았을까? 요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슈퍼인바가 이 알파 값은 줄어들었지만 구간 폭이 줄어들면서 그치? 열에 조금 버틸 수 있는 그치? 구간이 좀 좁아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뭐 이거는 전개 방식 묻는 문제라서 5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이론의 차이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이런 선형 열팽창 계수와 관련한 어떤 공식들과 그치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고체 물질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글이었을 뿐, 뭐 이론이 나오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지?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바로 간다. 적절한 건데, 자 선형 열팽창 계수의 단위는 온도의 뭐야? 마이너스 1제곱이었습니다. 온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온도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어, 그지? 온도 x. 그다음에 이번에 기호문 슈퍼인바가 아니고 인바에게 이렇게 말장난을 친다니까. 인바 개발로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인바와 달리 슈퍼인바에는 니켈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잖아. 니켈의 그치? 일부를 코발트로 바꿨지. 전체가 아니고. 맞지? 특징이란 말이야. 근데 마치 다 그치? 니켈 전체를 다 코발트로 바꾼 것처럼 표현하잖아. 이런 전체 특징들 잘 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강자 성체는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자성, 아니, 퀴리 온도란 뭐를? 자성을 잃는 온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성을 띠게 돼? 맞지? 자연스럽게 소거법에 따라 정답은 5번 남습니다. 됩니까? 5번에 인바는, 자, 이거 잘 봐. 자, 슈퍼인바에 비해 뭐다? 알파 값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슈퍼인바하고 그냥 인바하면 알파 값은 누가 더? 인바가 크지. 맞지? 즉 슈퍼인바에 비해 열평장 개수는 크지. 아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0.67 곱하기 마이너스 10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온도 구간은 더 누가 더 넓었다고? 구간은 우리 인바와 슈퍼인바가 있으면은 역시 또 얘가 더 넓었다는 거야. 슈퍼인바의 한계는 알파는 낮지만은 요 구간이 좀 좁다라는 점. 요게 좀 한계였거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이거 장난치는 건데 잘 봐. 자, 실험 1, 2가 나와. 자, 실험이라 한번 봐봐. 두 합금 A, B가 있는데 모두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를 했대요. 어쨌든 처리 느낌 합금은 아닌 것 같은데. 자, 780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한 이후에 가공해서 실모양을 만들었다. 두 합금을 대상으로 자 온도를 잡고자 25에서 125로 올렸대. 그럼 이거는 온도 변화가 지금 뭐야? 100, 즉 10의 제곱. 그치? 변화가 일어났네. 자, 합금 A는 그 길이 변화 한번 보세요. 10에서 11로 길이가 변화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기존 길이분의 변화한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변화 길이 마이너스 기존 길이 해야 되잖아. 11 마이너스 10하면 1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0.1이 나온단 말이야. 맞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길이 변화율을 우리가 지금 이제 구했을 때 0.1이 나온단 말이지. 아니, 그럼 너 잘 생각해봐.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가? 그래, 이게 지금 10분의 1이라는 값 이꼴 온도 변화 곱하기 선형 열팽창 개수랑 같아야 되거든.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온도 변화라는 것은 지금 똑같이 지금 뭐야? 10의 제곱으로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건 상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곱해지는 요 선형 열팽창 개수 알파랑, 자, 그리고 요거 내 두 번째 한번 해볼게. 합금 B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얘는 지금 20분의 1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자, 봐봐. 뭐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온도 조건은 똑같다고. 10의 제곱은 날려도 사실상 없다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 B의 선형, 열팽창 개수를 알파 다시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알파와 알파 다시 중에 누가 더 크니? 10분의 1과 20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10분의 1이 더 크잖아. 이렇게 가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통으로 주면은 상수니까 날려버리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다시 이거를 또 아까 780에서 열 처리했다 했는데 이번에 900에서 열 처리했대. 그리고 똑같이 100도 했으니까, 그치? 자, 어쨌든 길이 변화가 뭔가 또 생겼을 거거든. 그치? 측정했는데 그 값은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런 거 주잖아. 밑에 단위 봐봐. 모든 방향으로 방향의 반값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났다. 그럼 결국 이제 내가 여기 따로 또 적진 않았지만은 아까 우리 누구? 최적 열팽창 개수는 뭐에? 3알파라고 하자. 자,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라고 한다 이거는 거지. 요 조건이라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또 3을 또 곱하면 또 누가 클까? 또 A가 클 거야, 최적도. 선형 열팽창 개수도 A가 크고 최적 열팽창 개수도 A가 클 거야. 여기 3 곱해봐. 10분의 3하고 20분의 3 누가 더 크냐? 10분의 3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겁을 먹어서 그런 거야. 원리, 원칙대로 따라가면 돼요. 객관적으로. 자, 1번 선택자. 자,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B보다 크다. 그렇지. 알파가 알파 베타보다 크잖아. 그치? 알파 다시보다. 그 다음에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만약에 125도가 아니고 180밖에 안 올렸대. 그럼 요거는 10에 뭐가 안 돼? 제곱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10의 제곱이 안 되면은 당연히 21이라는 그치? 즉 1cm라는 변화보다 뭐 했을까? 작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요 값이 그지? 0. 몇이 나왔을 건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10의 제곱이 아니고 그지? 이거 100도까지 올렸으면 75도밖에 안 올린 거거든.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아마 자 20분의 뭐 0. 몇 해가지고 아주 더 작은 값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cm보다 작은 변화가 생겼겠지요. 3번 선택지. 자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A의 개수보다 작다. 그렇지. 주연아 왜 그렇다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A가 이미 크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최적 열팽창 개수는 여기 3만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거다. 당연히 알파 값이, 그치? 알파 다시 값보다 큰 A가 최적 열팽창 개수도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음 4번에 실험 1, 2에서 A의 퀴리 온도. 퀴리 온도란 뭐? 자성을 잃는 온도였어? 그치? 온도가 뭐야? 급격하게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거든? 자, 그래서 B의 퀴리 온도보다 만약에 높아. 자, 그러면은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자,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곧 뭔데? 이게 퀴리 온도거든, 얘들아. 그 당연히 A가 B보다 큰 거지. 같은 말이잖아. 말장난한 거였지. 이해되니? 확 갑자기 커지는 온도가 바로 퀴리 온도야. 퀴리 온도까지는 뭐 한다고? 안 커진다고. 그렇게. 이제 개수가. 그럼 정답 나온 거 몇 번? 5번이네. 자, 실험 2에서 A와 달리 B는 1의 결과와 다른 열팽 아니지. 실험 2 한번 보세요. A, B 둘 다를 지금 780이 아니 900으로 또다시 열 처리하니까 이거는 A와 달리가 아니고 A도 B도 전부 다 뭐야? 다른 열팽창 개수, 그치? 값을 가져야죠. 이해됩니까? 정답은 5번이죠. 되니? 그래서 5강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1강보다는. 그래서 5강에 나온 요 지금 공식들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약간의 수학적 사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수학적인 어떤 이제 식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런 거 국어지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지? 간단한 수학식으로 그지? 바꿔냄으로써 네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라든지 증감 정보들 나오게 되면, 비례와 비례 관계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좌우측에 좀 필기하는 습관을 꼭 들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